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은 25일이죠. 터키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106년 전에 저질렀던 이 아르메니아인 살해 사건을 집단 학살이다,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공식 규정을 하면서 이 미국과 터키 사이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로 숨진 모든 이들의 삶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미국민은 106년 전 오늘 시작된 집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모든 아르메니아인을 기리고 있고 이런 잔혹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겁니다. 이날 이 성명에서는 집단 학살을 뜻하는 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날을 기리면서 성명을 발표해 왔는데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20세기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고 표현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세기 최악의 집단 잔혹 행위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학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터키가 거세게 반발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학살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40년 만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 터키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건 역사학자들이 다뤄야 할 논쟁이라 그러면서 한 세기에 걸친 논란을 제3자가 정치화해서 터키에 대한 간섭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주재에 데이비드 세터필드 미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터키는 현재까지 이 사건을 1915년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집단 학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전쟁 중 벌어진 쌍방 충돌이고 그래서 이제 내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고 숨진 아르메니아인 규모도 30만 명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 1915년부터 23년까지 이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 등 이런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했는데 그때 한 150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후에 50만 명이 미국과 소련 등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앞선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건을 집단 학살이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미국 내 아르메니아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정치적 배경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죠.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중동과 남유럽 안보 전략을 떠받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 미국과 대테러전을 함께 치른 혈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이 40년 만에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면서 터키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터키를 자극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하고 결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또 다른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친러 행보를 보여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도 급속하게 밀착을 하면서 미국과 EU 동맹국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화상정상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 러시아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터키를 사실상 공동의 위협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3월 29일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747회차에 터키의 배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키 공화국 설립 이후에 94년간 유지해왔던 내각제를 무너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반미 성향이 강한 이슬람 강경파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 강경파가 핵심 지지층인데 이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터키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비슷한 일당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및 언론 탄압에 또 반인권적 작태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키 정책 실패에서 연유된 것이긴 합니다. 이 에르도안의 국내 강경책 및 선을 넘는 팽창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강행하면서 에르도안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에 대해서 대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를 터키군이 침공을 했는데 사실 이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하고 협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터키는 미군의 적대적인 시리아 반군하고 협력했습니다. 문제는 시리아 반군 상당수가 미군의 토벌 대상이었던 IS 테러리스트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에르도안은 트럼프한테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시리아를 터키에 달라. 그리고 쿠르드족에 대해서 미국은 신경 쓰지 마라. 터키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고요. 트럼프는 에르도안의 말을 듣고 2018년 12월까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트럼프는 매티스를 해임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터키를 지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스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트럼프가 후원하는 터키군하고 시리아 반군이 미군과 미군의 동맹인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부에 살던 50만 명의 쿠르드족하고 기독교도인 야지드족 이런 소수 민족들은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군에 협조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시리아 반군들이 강간, 살인, 고문 같은 학대가 잇따랐습니다. 미군 대신에 터키를 중동 지역의 경찰로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겁니다. 터키의 이 에르도안은 시리아 전선에서의 전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범터키주의라는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나무인의 팽창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에르도안은 이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 조직이죠.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보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축출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르도안은 또한 2017년에 미국의 줄기찬 반대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S-400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S-400 구입이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1년 넘게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말을 듣지 않고 S-400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터키 북부에서 S-400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뒤통수를 맞은 트럼프가 퇴임을 앞둔 12월 14일 마침내 터키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바이든의 터키에 대한 제노사이드 용어 사용은 과거 트럼프 정권에서 행해졌던 이 터키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권 이슈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인정은 바이든 정부의 인권 중시 외교 원칙을 내세우기 좋은 소재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중국, 러시아 함께 이들을 대적할 무기로 인권 카드를 내세웠다. 여기에 터키도 포함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은 터키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그리고 이 터키 내에 나토를 향한 중요한 미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인접한 터키 남부 도시 아다나 옆에 인지르리크 공군기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중해에서 32km 떨어져 있고요.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들을 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터키군이 미군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영국군이나 사우디아라비아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토의 일원으로 스페인군 제74 대공포 여대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기지가 3048m 길이의 활주로를 갖췄고 전투기 쉬운 7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지는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에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미군 공병대가 1951년 투입돼 가지고 완공된 곳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터키군하고 미군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 때의 미군 전투기들의 발진 기지였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지에 미군이 전술핵 무기 50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기밀을 발설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터키에 미군이 핵무기를 들여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만은 이건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미군은 그동안 확인해 주지를 않았었는데 트럼프가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실수한 겁니다. 당초 배치할 때는 나토 28개 회원국이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표결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숫자와 장소가 명확히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통제협회 ACA의 킹스턴 레이프는 CNN 방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키가 점점 믿을 수 없는 동맹이 돼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미국은 그곳에 핵무기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인지 트럼프와 국방부에 물어한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문제는 터키가 미국과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시시때때로 자국 내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하겠다. 뭐 이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정권 마지막 시기에 터키의 방위산업부 SSB를 겨냥해가지고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군의 무기 획득이라든지 수출 및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 방위산업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하고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관에 대해서 무기를 생산, 수출할 때 미국의 라이선스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또 SSB 부장 및 고위 간부 3명의 재산 동결, 그리고 비자 제한 등의 조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터키의 군사협력을 훼손할 가능성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방위산업은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이 제재가 지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만 지나도요, 터키의 방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키 방위산업의 주요 부품이나 제작 기술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문 뉴스 사이트인 알모니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 3년만 막혀도 터키의 방위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분야는 공군 및 지상 무기 체계입니다. 터키 공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F-16 전폭기의 유지 보수, 그리고 차세대 전폭기인 TFX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이 터키의 방위산업 분야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리 한국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앞으로 제3국이 터키 방산부하고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터키가 수출하려고 하는 T-129 공격 헬기 등이 모두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터키가 화를 내고 뭐 그러면서 미군 기지 사용 불가,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위산업부 제재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맹이라는 게, 혈맹이라는 게 터키하고 미국 관계만 봐도요, 어느 한쪽이 삐진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산업이 전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터키 에르도안의 줄타기 외교,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미국 이렇게 양쪽을 줄타기하는 외교, 이게 지금 참담한 현실을 맞아도록 만든 겁니다. 미국과 이류 동맹으로 전락했으면서도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계륵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터키는 대외적으로 이 S-400의 본격 가동, 남부 인슐리크의 미 공군기지 폐쇄, 동부 말라티아에 있는 나토의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 폐쇄, 러시아하고의 관계 확대,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보복 공격, 뭐 이런 것들을 말로 하면서 외치면서 미국에 대한 역제재를 외칩니다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 나라가 파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시도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국내 여론 조성용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핵심부에서는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던 S-400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긴급한 전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하자, 이런 말들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경제는 상당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은 4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유태로우니까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가 터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에르도안 정권이 지금 터키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경제의 최대 악재는 코로나가 아니고 에르도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이류 동맹으로 추락한 터키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말하는 터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